뭐야? 네, 한일 역사 문화 비교 프로젝트 2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2조 조장 문정현입니다. 먼저 저희 조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문정현, 박지현, 서울임하고 발표를 맡았고, 그 PPT는 서울임, 이루림, 박지현하고, 그리고 자료조사는 송장근, 정우진, 박주희하고가 맡았습니다. 네, 저희 조 주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 주제는 한일 불교 같은 뿌리 다른 길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분명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를 같이 수용을 했는데 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 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불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와 중대는 중세와 근세를 합친 중대고, 그리고 현대, 이렇게 세 시기를 나누어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파트에서는 저희가 한국과 일본이 불교를 어떻게 수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불교가 막 전파되던 고대 시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약 2500년 전 인도 북동부입니다. 불교는 인도 북동부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에서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한국과 일본은 불교를 처음에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요? 한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이 토속 신앙과의 갈등으로 불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의 승려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차돈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은 뒤 피가 흰색으로 변하면 불법이 진리임을 아실 것입니다. 라며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처형되자 목에서는 흰 피가 솟고 하늘에서는 꽃피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적을 계기로 신라는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552년 백제 왕이었던 성왕이 야 무리사치기야 가서 일본에게 불상과 경전을 전달해주고 와 라며 명령을 내렸고, 누리사치기는 이 불상과 경전에 바리바리 싸들고 일본에 가서 전달해주고 왔는데, 당시 일본은 야 근데 우리 불교 수용해야 돼? 라는 이 논쟁이 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이어지는 6세기 중반, 논쟁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이 소가시 가문은 불교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모노도메시 가문은 불교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소가시 가문은 야 불교 이거 선진불교를 받아들여야 돼 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고, 모노도메시 가문은 야 우리는 신의 후손 천황님이 있으신데 그럼 외래신을 섬기면 되겠어? 라며 갈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황은 야 그러면 소가시 가문 너네가 한번 불상을 맡겨서 예배를 드려봐 라며 소가시 가문에게 불상을 맡겨 예배를 드리게 하였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모노도메시 가문은 야 봐봐 외래신을 섬기니까 신이 노하신 거다 라며 수많은 불상과 절을 없앴다고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불교 수용을 찬성하던 소가시 가문이 그냥 무력으로 모노도메시 가문을 밀어내고 일본 사회에 불교가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러 가문들의 싸움을 본 쇼토쿠 태자라는 사람은 야 너네 좀 그만 싸워. 왜 이리 많이 싸워? 그러면 불교가 자비와 화합이니까 이 자비와 화합 사상을 이용해가지고 이 여러 가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 체제를 이렇게 정비해야겠다. 그리고 정치 이념으로 불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대 한국은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으로
그리고 일본은 국가체제 정비와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후 중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불교가 변화했을까요? 먼저 고려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왕이었던 고려를 세운 태조왕건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태조왕건은 무려 자식이 아들이 25명 그리고 딸은 9명 있었는데요. 태조왕건은 내가 죽고 나서 이 내 왕의 자리를 두고 이 아들들이 싸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왕건은 너네 싸우지 말고 후녀 10조를 반포해가지고 너네 불법 공경하고 삼보 받들어 라며 이 자식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념으로 그는 불교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고려사에서 뿌리 내려앉아서 점점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바로 호화로운 의식 그리고 이런 승려들의 사치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봐봐 승려가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라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려가 멸망한 후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은 국가 정치 이념을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사찰을 통폐합하고 그리고 승려는 도성 출입 금지를 내리며 억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승려들은 도성에 출입 금지를 당하자 도망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바로 산속에 도망가 사찰을 짓고 그리고 사찰 문화가 형성되는 바로 산사 불교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은 가와쿠라 막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백성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다. 전쟁이랑 자연재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봤자 뭐해?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없을까? 라며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정토종과 선종이라는 종파가 등장해서 너네 힘들지? 우리는 나무아비타불을 외우면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어 라며 위로를 해주었고 그리고 선종이라는 종파는 우리는 자선 앉아서 마음을 수행하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며 이 정토종과 선종이라는 종파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불교는 귀족들만 믿는 그런 어려운 종교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이구나 라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기 특징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신불수팝이 있습니다. 신도와 불교가 서로의 신앙을 포섭하려는 시기인데요. 바로 신사 안에 이렇게 불상이 있거나 아니면 절 안에 신사가 있거나 바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덕분에 일본 사찰은 도시 중심에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존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메이지 유신 이후 신불 분리령, 신도와 불교를 분리해라 라는 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전국에서는 폐불회석 운동, 불교를 폐하고 회석, 석가모니를 없애라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수많은 절과 불상들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근데 나 좀 슬픈 일이 있거나 이러면 나 불교 찾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불교는 다시 신도와 함께 공존하면서 일상 속의 종교로 뿌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대 한국은 권력의 종교에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은둔의 종교로 변화했고 그리고 일본은 불교가 신도와 공존하면서 일상 속의 불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불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한번 현대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왕궁과 결합했던 불교가 현대에는 수행의 공간이 아닌 치유와 체험의 공간으로 생활 속 불교로 변화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범어사, 삼강사, 해동용궁산에 다녀왔습니다. 이 세 사찰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형 불교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사진은 범어사입니다. 범어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사찰이지만 최근에는 템플스테이와 치유의 숲을 운영하며 참여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곳곳에 이렇게 치유의 숲이나 템플스테이 이런 공간과 안내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범어사가 불교가 현대사회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네, 다음은 삼강사입니다. 삼강사는 부산의 대표 연등축제로 유명한데요. 매년 봄이 되면 5만 개가 넘는 연등이 걸리고 그리고 밤이면 사찰 전체가 빛의 바다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연등축제
불교 신자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바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종교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승려 역할이 재현인데 이렇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해동영궁사입니다. 해동영궁사는 바다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로 가장 아름다운 절로 불리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동영궁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 명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바다를 불상으로 한 뭐 불상과 석탑 그리고 108계단 같은 요소들은 이 자연경관과 현대 불교가 어우러진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반면에 일본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이유로는 분명한 사회적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이 월드컵을 계기로 시작된 템플스테이 제도는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추진한 문화관광 정책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이 힐링 그리고 명상, 마음가짐이 중요해지면서 이 수행의 공간보다는 불교는 치유와 체험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간조형,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이 간조형 성격이 강합니다. 뭐 자선이나 독경의 예시는 마하반야가일다 이렇게 연부를 외우면서 내면 성찰 중심의 수행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생활 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와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주관한 한국 불교문화 체험주간을 운영하여 1일 템플스테이 체험 아니면 연꽃 등만들기 체험 그리고 사찰 음식 특강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일본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한국은 대중화된 불교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간조와 사유로 이어지는 불교로 변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마음의 안정과 문화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즉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문화, 관광, 힐링의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불교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길이었다는 점에서는 한 가지 길로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고요함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